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영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가 있겠죠. 바로 제가 너무나 좋아할 법한, 저의 취향을 완전히 저격할 법한 책을 지금까지 제가 모르고 있었던 책을 추천해주신 이제 구독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책을 구매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책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또 모르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제가 너무나 좋아할 법한 책을 추천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책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인지,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영상까지 켜가지고 감사의 인사를 찍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독일 시와 가곡이라는 책인데 이게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전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전 출판본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로 엮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최신판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거나 지금 거나 뭐 개정을 했다거나 뭐 안 했다거나 상관없이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변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몇백 년 전에 살다 갔던 사람들이 썼던 시와 가곡 이런 내용들이 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변한다고 하면 내가 변형시켰다라고 어떤 지적재산권에 대한 존경으로서 또 다른 예술가나 또 다른 음악가, 문학인들이 자기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자부하면서 내걸면서 변형을 시켰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책이 뭐 오래됐던 오래 안 됐던 간에 내용은 그대로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독일 시와 가곡에서는 이제 정말 다양한 인물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독일 시가 오페라화 되었고 뭐 예를 들어서 리하르트 바그너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러가 썼던 시가 뭐 베토벤에 의해서 교향곡으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리고 슈베르트 같은 경우에도 겨울나그네라는 이러한 곡을 통해서 또 수많은 가곡의 아버지로서 불렸고 또 슈베르트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또 입장으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없고 너무나 좋아하는 너무나 관심 있는 주제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독일 시와 가곡 1편을 이제 보면은 표지에 프리드리히 클롭슈토크에서 존 맥케이까지 시가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클롭슈토크 여러분들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어떤 작품이죠? 젊은 베르터의 고뇌, 그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원본은 이제 젊은 베르터의 고뇌라고 보통 이제 불리죠. 거기에 샤를로테하고 누구예요? 우리 베르터가 만나가지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성적인 대화를 나눌 때, 밤하늘을 보면서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때 나왔던 시인 이름 바로 그 클롭슈토크입니다. 그래서 클롭슈토크를 제가 거기서 이름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클롭슈토크에 대한 시도 여기에 담겨져 있고,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이렇게 독일어로 옆에 나오면서 번역이 되어 있는 것들은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여기 독일시와 가곡 책에는 이렇게 옆에 독일 원어로 되어 있는 내용과 그리고 옆에 한글로 해석되어 있는 내용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독일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독일에 살다 오셨던 분들, 소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훨씬 더 어떤 느끼는 그런 감성이라던가 내용의 의미의 폭, 그 스펙트럼이 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걸 읽으면은 느낌이 어떨까? 물론 성향이, 감성적인 성향이 있어야겠죠. 아주 차갑고 그냥 계몽주의의 화신 같은 인간이 읽으면은 뭐 무슨 시를 읽는들 느낌이 뭐 와 닿기나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게 바로 젊은 베르터가 소설 작품 안에서 가장 혐오했던 인간 부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알베르트 같은 성향의 인간들 너무 싫어했잖아. 베르터가. 그죠? 마치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거의 뭐 대척점에 있는 서로 개개인의 인물들을 표상하고 있는 느낌이랄까. 신고전주의적이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극단적인 어떤 계몽주의적 입장, 이성 예찬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알베르트가. 자, 아무튼 클롭슈토크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독일 시와 가곡 이런 내용을 좋아하는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역사라던가 뭐 문예
관련된 것들, 아니면 문예사조, 아니면 미학, 뭐 여러 가지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낭만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매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율배반적 측면? 아니면 좀 모순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적인 영향과 사상의 어떤 분위기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또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되게 특별한 사조입니다. 그래서 단독자가 이 독일 낭만주의 17, 18, 19세기에 걸쳐가는 이 시기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 물론 뭐 프랑스까지 치면은 몽마르트 언덕에서 죽어나갔던 수많은 예술가들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그 시기를 가장 인류 문명에 있어서 찬란하고 유럽 문화 발전에 있어서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또 낭만주의의 특성에도 있고 그런 분위기, 그 당시에 사상가들의 보여주었던 자신들의 그런 내적 가능성의 발현, 그런 것들이 저는 가슴속에 너무 와닿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그 천재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조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 시대를. 어떤 특성이냐면 일단 낭만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연물에 개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투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겨울에 뭐 이렇게 나뭇잎이 지고 하늘이 새퍼렇지만 그 황량한 나뭇가지에 뭐 눈이 안 쳐져 있어가지고 마치 무슨 하얀색 생크림을 뿌린 것 같은 그런 들판, 뭐 그런 거를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음식이 생각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는 어떤 한 개인의 자아가 메말라가는 과정이 겨울의 모습으로 투사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옛날에 그 황조가 같은 거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그 객관적 상관물로서 드러나는 것들이 낭만주의의 어떤 하나의 필수적 요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괴테 작품에서도 자연 변화에 따라서 베르터의 감정 상태가 변해가는 것들이 묘하게 그 동일선상에서 마치 병렬 구조처럼 일치해서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작품 보신 분들은 느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제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자연은 인간을 자신의 일부로서 포함시키고 있는 거고, 인간을 위해서 자연이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낭만주의 예술가들이 믿었던 그 당시의 종교라던가 그런 유럽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기독교적 전통은 어때요? 여전히 인간을 위해서 만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격파하려고 했던 시도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낭만주의 철학에서 많이 샘솟아났고, 그런 낭만주의 사조를 잉태하게 창조시킬 수 있게 만들었던 근원이었던 사람들, 뭐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이미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낭만주의가 영웅을 예찬하는데 또 재밌는 게 그 이전 단계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지. 이전 단계는 아니지만 그 대척점에 있지만 뭔가 낭만주의에서 이상하게 파생된 것 같은 느낌. 바로 우리 나폴레옹 시대 때 어떤 사조예요? 신고전주의. 우리 다비드라든가 앵그르 같은 이런 궁정 화가들, 왕정 화가들이 주로 작품을 많이 그렸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작품들에서도 영웅을 예찬하고 있다. 하지만 낭만주의는 독재자를 예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의 왕정, 그것을 친화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런 차원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죠? 근데 신고전주의는 낭만주의처럼 영웅을 예찬하지만 영웅을 예찬하는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일종의 무미건조한 어떤 식빵 같은 게 있으면 그 식빵에 뭔가 잼을 바른 느낌이죠. 근데 그 잼이라는 게 어떤 왕조, 그리고 독재자, 아니면은 한 개인의 영웅의 우상화, 약간 이런 식으로 퍼져나갔었다. 잠깐 존재했던 사조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그 중간 지점에서 뭔가 과도기적 냄새를 풍기고 있었던 그런 낭만주의적인 요소도 또 볼 수 있고, 동시에 뭐예요? 그런 고전주의나 계몽주의와는 전혀 다른, 계몽주의나 고전주의에서 추구했던 게 뭐예요? 이성, 조화, 균형, 이런 것들이잖아요. 비례. 그러나 낭만주의에서는 그러한 속박과 억압, 일종의 틀에 박혀있는 그 프레임을 깨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운동이라던가 분위기, 그러한 사조의 냄새가 풍겨져 나왔던 그런 요소들을 여전히 품고 있죠. 그러면 계몽주의라는 것에서 탈피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낭만주의적인 고유한 경향성, 꿈, 본능, 초자연적인 것들, 슈퍼내추럴한 어떤 그런 외부적 사물, 세계, 그죠? 상상력, 이런 것들을 낭만주의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계몽주의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서로 결별을 선언했다라는 것. 이러한 분위기들이 하나 둘씩 보면은 17세기 후반, 18세기, 19세기에 쭉 나타나는 흐름이에요.
여기서 근데 단독자님 왜 로코코 얘기는 안 하세요? 로코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시적이고 너무 잠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너무 지역적인 어떤 사조라고 볼 수 있어서 로코코도 물론 18세기, 19세기에 어떤 함께 이렇게 걸어왔던 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물론 19세기까지 가진 않았죠.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18세기 말 정도에서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로코코 양식이 사실상 어디서 무너져요?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죠. 완전히 절멸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언제부터냐? 바로 그 절대 왕정, 루이 15, 16세 시기,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16세 시기, 16세 시기부터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한창 궁정에서 유행했던, 예를 들어서 뭐, 마리 앙뚜아네트 틸리아르 궁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궁전 이름이 틸리아르 궁이 맞나? 개인 사적 궁전이 있었어요. 뭐, 거기에서 뭐 유행했던 그런 외국의 유럽 양식들을 화려하게 진주라던가 아니면 여러 보석들로 치장했던 그런 양식들을 로코코 양식. 그래서 많이 퇴폐적이고 쾌락적이고 남녀의 사랑이라던가 이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은미를 다뤘던 사조인데 정말 복잡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런 것들 뭐 문학사, 미학사 같은 거 훑어보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점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엽적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하자면 제가 낭만주의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드러나는 겁니다. 계몽주의적인 부분에서 똑같이 낭만주의와 함께 추구했던 것은 바로 영웅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 계몽주의에서도 이성적 영웅을 추구하고 예찬해요.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한 개인, 그것을 뭐 옛날 고대 그리스적 현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현자가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녹아 나가면서 합리적 인간의 모습, 그 이상적인 인간 향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가를 계몽주의에서 제시하지만 어때요? 결국에는 낭만주의로 오면서 인간과 개인의 영웅화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개인이 투쟁하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인간의 본래의 모습, 인간의 영웅적인 측면들, 어디서? 자연과 벌시스, 대척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낭만주의적인 꽃이 피어나는 것. 전 그런 부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계몽주의, 뭐 낭만주의 하면서 나아가다가 또 뭐 신고전주의, 뭐 로코코 막 서로 막 섞이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사조들의 여러 요소들을 낭만주의가 다 내포하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는 낭만주의라는 그릇은 일종의 시리얼로 따지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딸기맛 코코볼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어. 이거는 마치 로코코적인 느낌이야. 화려하고 체폐적이야. 그렇지만 이 낭만주의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계몽주의적이고 이성주의적인 요소들이 있어. 로크, 칸트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다고. 그러면은 뭐야? 여기는 데카르트적 이성, 코기토로서 생각하는 자로서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런 우뚝 솟은 무슨 색깔로 표현할까요? 이거를? 코기토를? 푸른색으로 들어있는 또 코코볼이 있는 거야. 그러다가 또 저기 보면 신고전주의적 검은색 코코볼이 있어. 여기서 영웅은 더 이상 일반적 영웅이 아니야. 자연과 맞서는 영웅이 아니라 시대, 운명, 세계, 그리고 국가를 형성하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마스 칼라일 뭐 이런 사람들이 썼던 책에서 보면 나오는데 그런 영웅들이 그래서 수많은 코코볼이 담겨 있다. 비중들은 조금씩이고 그 중에 낭만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노란색 아주 샛노란 그 코코볼이 거의 한 7,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 낭만주의 그릇 안에.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되게 포괄적이고 엄청나게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며 그 안에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나중에 20세기 초반까지 가면서 뭐 아방가르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건축에 있어서의 어떤 혁명적 느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아르누보 양식에서 아방가르드 뭐 이러한 예술들 실험적 사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뿌리 세잔, 피카소, 뭐 에른스트 루트비 키르히너 뭐 이런 사람들 뭐 앙리 마티스 뭐 이런 사람들까지 표현하자면 너무 길지만 그런 미술적인 사조에 영향까지 미치면서 낭만주의가 또 어느 거에도 영향 미쳐요. 뭐 전묘법뿐만 아니라 표현주의, 반고흐, 폴고갱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스테판 발라름의 뭐 이러한 뭐 상징주의 예술가들, 뭐 랭보도 포함시키면 되려나? 랭보라든지 뭐 보들레르 이러한 사람들까지 뭐 에드가 앨런 포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미국까지 나아간다면은 뭐 오스카 와일드, 뭐 아일랜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까지 낭만주의적 요소들이 쭉 퍼져나가. 심지어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저기 아일랜드 국민시인까지 그런 자연, 인간, 영웅, 대립, 운명 이러한 포괄적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 뭐가? 낭만주의가. 어디서? 독일에서 시작된 이러한 낭만주의가. 아리아, 오라토리오, 칸타타, 이런 것들에 다 배어져 있는 것들. 소나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이러한 뭐 가곡들. 가곡이 아니지. 말이 나오지 않는 소나타.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요? 수도 없어. 끝도 없어. 말을 하자면 진짜 밤을 새야 될 수도 있어. 그 정도로 엄청나게 긴 이러한 현재까지 이르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있어서 이 17, 18, 19세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더 이상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뭐 러시아 문화까지도 영향을 미쳤어요. 톨스토이라던가 도스토예프스키, 뭐 니콜라이 고골, 뭐 이런 애들도 다 러시아 황금기도 다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왜? 농촌 문학, 농촌 사회주의 문학들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낭만주의적인 뿌리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전 유럽과 시대를 거스르는, 그리고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위에서 파도를 타는 낭만주의에 대한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독일시와 가곡 추천을 해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문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국영수사과 하는 식의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거의 뭐 대한민국의 최초의 인문학자라고 부르는 건 너무 거창하고 그건 너무 오만한 말이고, 저 말고도 숨어있는 인문학자들이 있겠죠. 근데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만,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도 다 느끼고 있을 거야. 뭐 입시를 위한 공부? 무슨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그러한 공부가 아니에요. 뭐예요? 인문학자가 하는 인문학은 인간을 완성시키기 위한 공부다라는 사실 명심하시면서, 단독자 유튜브는 그럼 어떤 유튜브다? 인간을 완성시켜주는 유튜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제가 나아가는 행보, 제가 하고 있는 것들 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30대 뭐 초중반이죠. 그러니까 50대, 60대까지 살아있으면 얼마나 괴물 같은 인간이 되어 있을까. 저는 항상 이걸 상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목표 이루시면서 제가 추천해드린 이 독일시와 가곡과 수많은 클래식 곡들도 들으시면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세상에 또 눈 뜨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